일제 강제동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외면 속에 피해자들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함께 싸워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아픈 역사의 증인이 돼 변화를 이끈 26년 법정 투쟁의 과정을 신호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1992년 광주 대동고등학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첫 재판, 천인소송에 나섰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전쟁터로 끌려간 남편이 전사통지서로 돌아온 이금주 할머니가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아픔들이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며 왜 우리는 그 상처에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변호사들과 시민사회가 이길 수 없어도 싸워야 했던 재판을 도왔습니다. 이길 가능성 전혀 없어도 우리는 소리를 올려야 일본 국민들도 알게 되고 한국 사람들도 호응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재판 설명회를 했습니다. 소송의 과정을 매일 적은 일기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손으로 쓴 소장은 강제동원의 증거이자 재판 전 과정의 기록입니다.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기 10여 년 전 일입니다. 호적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명함, 사진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소장을 쓴 거예요. 그때 일본어로. 그때가 70대에 시작했잖아요, 이분이. 미쓰비시 소송 지원 모임의 지난달 522번째 집회.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습니다. 三菱重工業は毎年入ってくる新入社員たちに対して自分たちの会社がどのような歴史を持っている会社であるかをしっかりと社内教育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知らないわ。 와카타니 씨는 전범기업 후지코시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기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944년 인천에서 교사였던 어머니가 제자 7명을 후지코시에 보냈습니다. 戦争中の混乱期に小さな女の子を連れてきて敗戦の中で返し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本当に申し訳ないというふうに 1992년 광주 천인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일본과 한국에서 26년 법정 투쟁이 이어진 힘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의 양심들이 함께 쌓아 올린 기록이었습니다. 일본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미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가해자와 함께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밝혀내서 사실 그것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가 써가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 탐사보고서 기록 강제동원 피해자 없는 시대편은 오늘과 내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외교부는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배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한 정부 발표에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한테 받아야 돼.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을 추진해온 정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 결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인 권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설명이 맞는지 민법과 공탁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배상금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469조를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 실무를 보면 이때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단이라는 게 채무자한테 무슨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것을 공탁한다고 해서 이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공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의 정관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법적인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재단의 정관 목적 사업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제공할 근거를 보완했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새로운 법적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지급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야당의 비판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2019년 발의됐던 당시 법안을 토대로 사실인지 검증해봤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금 지급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금 지급 주체는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피해자 지원재단 우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해법에 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아이디어입니다. 문희상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난 2019년 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확인해봤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또는 일본 기업의 기부금, 한일 양국 국민의 기부금, 정부, 국제기구, 단체 등의 기부금을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 국민의 기여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2+2+ 알파로도 불렸던 문희상 안의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첫 마디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듯 재단 정관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피해자도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기꺼이 재단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꽤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이 문희상 아이디어라고 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문희상 안을 놓고
특별법 제정 논의를 해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문 전 의장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은 이미 3년 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름으로 다시 발의돼 있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기억, 화해, 미래재단 법안의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정부 안이 발표된 뒤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사흘 뒤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표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ご指摘のような募集、間斡旋及び徴用による労務についてはいずれも同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 일본 외무상은 질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강제노동 협약을 보면 불이익의 위협이나 비자발성이 기준입니다. 비자발성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없거나 거짓 근로조건을 내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머리가 좋은 게 일본 가서 중학교를 보내준 게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라겠어. 그 머리 진실인 줄 알고 얼씨구 줬대고. ILO 전문가위원회도 1999년에 그런 개탄스러운 조건 아래 일본 민간 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징용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ILO 협약이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당시에는 한국인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문도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018년 10월과 11월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속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도망치다가 구타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이었던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도 명확하게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일본 법원 판결은 승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 강점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협약이나 우리 대법원 판결을 놓고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한일 재계가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이미 12년 전에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안했던 장학금 재단과 비슷합니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은 직접 재단에 돈을 내겠다고 밝혔었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도 제안했는데 이번 기금 발표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YTN이 확인한 협상 자료집 내용을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뒤에도 사죄와 배상 촉구가 계속되자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0년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과 협상에 나섭니다. 2011년 7차 협상, 미쓰비시가 장학재단 구상을 내놨습니다. 원고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 지원을 해보자는 것. 중학교 보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갔다가 미쓰비시 사업장에서 강제노동 피해만 봤던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임 선생이 하는 말이 너 일본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돈도 일하면 돈도 벌고 그렇게 일본어 가거라. 미쓰비시는 14차, 15차, 16차 협상에서도 한국의 젊은 세대, 미래 지향을 내세우며 공익단체를 통한 장학금 증정을 제안합니다. 이르면 2013년부터 실시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가 그렇게 한국 유학생들한테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하면 될 일이지 이 문제에 얹혀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미쓰비시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도 인정했던 끔찍한 강제노동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고생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현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0개월, 16번에 걸친 협상은 미쓰비시가 피해 배상에 관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한일 재기가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12년 전 미쓰비시 장학금 제안은 당시 협상 자료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개별 참여도 사과 표현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12년 전 전범 기업이 마지못해 내놓은 협상안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YTN은 오늘과 내일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팩트체크합니다. 먼저 일본을 살펴보죠.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뒤에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끌려왔다는 표현을 빼기도 했는데 과거 일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호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의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노동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3주 뒤 나온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가장 점유율 높은 도쿄 서적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고쳤습니다. 다른 두 개 교과서는 일본의 공장과 광산에서 조선, 중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거나 일본에 데리고 와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했다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강제 연행됐다거나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일본 외무상 발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의 교과서 검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나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기술할 것. 2021년 4월 스가 내각이 강요회의에서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회에 대한 답변서를 채택했는데 이번에 도쿄서적 교과서는 이 기준을 따라 강제 연행에 해당하는 표현을 뺀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교과서 검정 기준인 일본 법원의 판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13살에서 14살 사이였던 원고들을
기망 혹은 협박으로 정신대원에 자원시킨 것이 인정되며 이것은 강제 연행이었다고 해야 한다. 또 가혹한 노동과 빈약한 식사, 외출과 편지 제한, 급료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 노동이었다고 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사망하고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일은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의해 생긴 손해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가해국의 법정에서 가해국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해국의 판사, 가해국의 법원이 불법을 인정했다. 아주 상세하게 이것이 강제노동이고. 고등재판소는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해 결국 손해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강제연행의 역사를 일본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それは子どもの頃からやはり刷り込むっていうんですかね、ずっと聞いてるとそういうふうになっちゃうし、子どもがそういう話をしてれば親もですねよく分からなければやっぱり教科書にそう書いてあるっていうのは歴史認識として定着するんですね。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동원의 강제성을 지워가는 사이 일본의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YTN은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팩트체크합니다. 지난달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을 희석하는 표현 때문에 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호 기자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에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웁니다. 강제노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11가지 검정 교과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탄광, 공장 등에 데려가 일을 시켰고 또는 끌고 갔고 전쟁에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강제로 동원,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도록 하거나 노동자나 군인으로 끌고 가 강제로 동원, 전쟁 막바지에는 어린 학생까지 끌고 갔다. 탄광에서 일하게 하거나 무기 공장에 노동자로 끌고 갔다. 설명이 대부분 20글자 안팎으로 끝나서 강제 노동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공장과 광산 등에서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동에 시달렸다. 젊은 여성도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하여 전쟁에 협력하도록 했다는 일본 도쿄서적 6학년 사회교과서와 비교할 때 부실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보다 강제 노동의 역사를 더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을 거라는 일반적 기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는 그나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당시 불법적인 강제 동원을 별도 단락으로 두고 배경과 피해 내용, 사진, 피해자의 구술 자료까지 자세히 소개한 교과서는 미래엔 한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까지 담은 교과서는 천재교육뿐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한 우리 교과서 기술이 빈약한 이유는 교육부의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2015년 기준은 침략을 극복하고 광복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될 교과서가 채택할 2022년 기준에서는 식민 통치와 저항이 사회와 생활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제 노동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보완될지 주목됩니다. 새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의 피해상이나 고통에 대한 기술이 좀 더 풍부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교과서에 왜곡된 내용이 실릴 때면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도 우리 스스로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 침략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어두운 과거까지 충실하게 기록할 때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본군이나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된 아픈 역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라져가는 국내 강제 동원의 현장을 조명합니다. 인천 부평에는 일본 육군이 무기 공장으로 썼던 조병창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노역에 동원된 역사의 현장인데 공원 조성을 위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대용 PD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마켓. 건물 상당수는 1941년 지어진 일본 육군 무기공장 조병창입니다. 당시 병원으로 썼던 건물 주변에 철거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엔 미군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공원 조성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즉각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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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강제 동원의 역사를 그다음에 일본 침략의 증거를 이렇게 빨리 없애버리려고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일본군이 작성한 극비 문서인 인천 조병창 상황보고서를 보면 이곳에 강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한 조선인은 9천여 명. 인천과 서울에서 중학생 약 930명을 데려다 일을 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몸을 몹시 다쳐서 기계 만지는 데니까 거기 일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인데 참 다친 애들도 많고 하루에 아마 팔 다친 애들이 한 100명 와요. 강제 노동의 현장이지만 보존 가치에 대한 판단은 뒷전이었습니다. 미군에 공여했던 토지를 돌려받은 국방부가 미군 공여구역법에 따라 건축물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가 건축물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면 남겨둘 수 있는데 현실은 경제성이 우선입니다. 환경 오염 제거라고 하는 표피를 쓰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는 그런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면의 욕심들은 숨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인천 부평구는 지난달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공사를 승인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구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의 어두운 역사도 모두 기록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강제동원의 역사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YTN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이 사라져가는 국내 강제동원의 현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무기공장 조병창 인근에는 일본군이 만든 지하 동굴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사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에서 벌어진 강제동원의 현장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민대용 PD가 직접 가봤습니다. 인천 부평 한봉산. 평범한 마을 뒷산처럼 보이지만 땅속에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미군 폭격을 피해 무기를 보관하려고 만든 27개의 지하동굴.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평 지하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C구역 6번 동굴인데요. 성인 남성 4명 정도가 함께 걸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길이도 무려 150m에 달합니다. 우리 조선의 이제 어린 학생들이 긴 정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해머를 들고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구멍을 팠습니다. 그 흙을 천 따위에 담아 나무 막대에 끼워서 2인 1조로 밖으로 흙과 돌조각을 지어 날라야 했습니다. 일본군이 작성한 인천 육군 조병창 상황 보고를 보면 한봉산 지하동굴 건설에 조선인 4,000명을 강제 동원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들의 젓갈 창고로 쓰이다가 2016년 한 곳에서만 탐방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7개 지하동굴 가운데 4곳은 도시개발로 소실됐고 일부 동굴은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부평 지하호가 강제동원의 역사가 담기는 그 현장인데 개인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을 원형을 보존하고 그 다음 후손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처에는 80여 년 전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지은 강제노동자 합숙소도 있습니다. 천장 하나에 칸막이만 두고 여러 집이 연결됐다고 줄사택으로 불렸습니다. 미쓰비시가 조선에 건설한 110여 개 사업장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현장이지만 지붕과 외벽은 허물어졌고 건물 내부도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시 부평구는 남은 줄사택 6동 가운데 매입한 4동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환경정비 정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거만 해. 요거 또 비 와서 자금 비 와서 다 날아가는데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제 좀 보존해 갖고 우리 후손들한테 아픔의 역사가 있다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YTN 민대웅입니다.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의 현장을 돌아보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남 해남에는 일제가 조선인 1000여 명을 군수품 원료채굴에 강제로 동원한 옥매 광산이 있습니다. 주민 100명 이상이 제주도까지 끌려갔다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도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대웅 PD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인공적으로 파헤쳐 만든 계곡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이 알루미늄 원료인 명반석을 얻기 위해 조선인들을 광부로 강제 동원한 곳입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바위를 폭파하고 광석을 옮기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마로 쳐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자꾸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폭파가 되면서 그리고 사계절을 여기서 지냈다고 생각을 해봐. 이 높은 데 올라가서 얼마나 노동이 힘들었겠는가. 이곳이 강제동원의 현장임을 보여주는 건 마을 입구 표지판뿐. 산을 오르는 내내 어떤 표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산 입구나 다이너마이트 보관 창고 앞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명반석 저장 창고에는 의자부터 각종 어구까지 쓰레기가 가득하고 바닥에는 보일러 설치 흔적까지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 군청에서도 창고 주변 잡초를 정리하는 정도 말고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그 옥선창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근대 유산으로 정식 등록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실적 보존하고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미여 영원하라.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이곳의 조선인 광부들은 일본의 제주도 진지 구축에 동원됐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착장 앞 추모비는 희생된 광부들의 넋을 달래는 뜻으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뭐 그 특별한 건 찾는 것도 아니고 사망자만 118명 넘습니다. 200명도 못 찾고 있잖아요. 우리 추모비에 올려야 될 사람들을 다 못 찾아서 그것도 억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했던 사이
강제 동원의 현장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유족회나 마을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민대웅입니다.